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로 꾸며드립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 씨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본인이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를 했고, 후에 매니저가 김 씨의 옷을 입고 거짓 자수하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고요. 음주 의혹도 완강히 부인하다가 뒤늦게 시인하게 됐습니다. 음주 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셨죠.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일부에서는 김호중 씨 사태로 보는 음주운전 백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인공지능의 그녀와 소통하고 위로받는 영화 그녀가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최근 오픈 AI가 새로운 인공지능 챗봇 챗 GPT 옴니를 내놨는데 친구처럼 슬픔도 위로해준다고 합니다. 감정까지 공유하는 AI의 등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 토크 지목전.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건국대 이종필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식입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지목전 토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성악하는 트로트 가수로 정말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바로티로 한 경연대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고, 또 최근까지도 뭐 콘서트나 또는 팬들과의 만남에서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인물인데, 먼저 김헌식 평론가 네. 이게 무슨 일인지 영상을 보신 분들도 네. 많기는 하고 또 소식을 접한 분들도 많기는 할 텐데 좀 그동안의 네. 경과를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편적으로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도 있는데요. 좀 제가 시간 순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는 지난 9일입니다. 이 9일에 김호중 씨가 스크린 골프장과 식당 등지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일단 알려졌고요. 그 뒤에 유흥주점에서 또 술을 마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가지고 귀가를 일단 집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50분 뒤에 다시 다른 술집으로 운전하다가 이 사고를 냈고, 이 사고를 낸 뒤에 이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뺑소니를 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현장 200m 거리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는 것을 봤을 때 아마 이제 소속사 관계자와 통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사이에 이제 날이 바뀌었습니다. 10일입니다. 새벽에 매니저와 구리시 호텔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또 이제 약간의 문제 행동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김호중 씨 매니저가 경찰에 허위 자수를 하는데 이때 김호중 씨 옷으로 바꿔 입고 자수를 하는 바람에 이게 또 문제가 됐고요. 또 이때 이제 경찰이 사고 난 차량이 김호중 씨 차량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서 경찰에 추궁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김호중 씨는 17시간 지난 뒤에 경찰에 출석해서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음주운전 사실은 이때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일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 결과로 김호중 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 나오는데, 이때도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19일 창원 콘서트를 강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창원 콘서트는 한 거죠. 예, 네. 하고 나서 공연 끝나고 나서 소속사를 통해 가지고 죄송하다, 음주운전을 했다,
이렇게 밝혔고 21일 날 경찰 조사를 이제 받았는데 바로 경찰은 구속영장을 소속사 관계들과 함께 김호중 씨도 이제 청구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 많은 팬들이 뭐 깜짝 놀랄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진 건데, 자, 손 변호사님, 지금 정확하게 김호중 씨와 소속사가 받고 있는 혐의 어떻게 됩니까? 일단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마약이나 이제 술을 먹고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네.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그 혐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에 있는 죄명입니다. 그리고 도주치상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통사고가 나고 구호 조치하지 않고 도망갔을 때 소위 말하는 뺑소니 혐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나아가서는 범인 도피를 방조했느냐 교사했느냐 증거인멸죄에 가담했는지가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내용이고, 나아가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도 적용 가능한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속사 대표나 매니저들은 일단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 또는 교사했다라는 범인 도피 교사 또는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요. 특히 블랙박스 메모리를 이제 인멸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죠. 궁금한 게 방금 전에 이제 손 변호사가 설명해 주셨는데 음주운전 혐의가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은 것도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음주를 했다는 사실은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랙박스 메모리가 사라졌어요. 차량에 이제 중요한 뭐 사건 당시의 영상이라든지 또는 차 내에서의 운전하는 모습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단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서 배제된 것은 음주운전죄 그 자체는 사실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 법정이 높지 않습니다. 아까 다른 범죄라는 건 위험운전치상이나 도주치상을 얘기하는 건데 네. 음주운전은 사실은 뭐 1년 이하, 2년 이하이지만 이 앞선 범죄들은 1년 이상, 그러니까 2, 3년도 나오고 4, 5년도 나오고 10년도 나오고 15년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높은 음주와 관련한 범죄를 이제 범죄 사실로 넣은 것이고, 음주운전죄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0.08이냐 0.03이나 0.12냐 이 수치가 나와야지 어느 정도는 유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아주 명확한 증거들을 다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영장 범죄 사실로 넣었다가 범죄의 소명에 다툼이 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걸 뺀 것이고요. 네. 이 블랙박스 메모리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피의자들 공범들 생각에도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바로 인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요. 뭐 삼켰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불리한 내용, 범죄를 입증할 만한 중요한 단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숨겼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통화 내역, 발언 내용, 그 당시에 이제 행동 거지 이런 것들이 이 블랙박스 메모리에 있겠죠. 누구랑 이게 증거인멸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인데 적극적으로 이걸 훼손했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죄가 되는 거죠. 네. 이걸 누구한테 시켰다고 하더라도 교사, 이걸 도왔다면 방주범이 되기 때문에 현재 뭐 3개의 차량의 메모리 카드 3개가 뭐 2개는 원래 없었다고는 주장을 하지만 원래 없었는지 없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블랙박스는 보통 통화 내용이 녹음되니까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술을 먹었는데 얼마나 먹었는데 또는 누구랑 전화하면서 내가 지금 술 얼마 먹고 가고 있어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만약에 김호중 씨가 이 차 안에서 전화를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이랑 통화한 내역이 있다면 네. 이 역시도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서 통화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근데 보통은 녹음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면 모르되 일부러 녹음하지 않았더라면 녹음 내용 자체는 없을 수 있고, 다만 네. 누구랑 통화했고 통화한 시간은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를 통해서 통화 내용 확인할 수 없나요? 통화 내용은 법적인 절차 아니면 녹음할 수 없습니다. 네, 통신 기록은 전화, 누구랑 했는지, 위치, 기지국 정도만 파악되는 것이지 통화 예.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통신사 통화하면은 통화 내용까지 다 확인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군요. 자, 이제 보시겠어요. 이게 사실 심각합니다. 김호중 씨가, 가수 김호중이 어느 정도까지 본인이 인지하고 있느냐, 또는 본인이 심지어는 이것과 관련이 돼 있느냐, 지시를 했느냐,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하라고 전달을 받았느냐, 이 부분 중요한데, 방금 전에
손정혜 변호사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몇 개의 메모리 카드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소속사 본부장이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뭐 큰 죄가 없다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비상식적으로 처리했을 리가 없겠죠. 예.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건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는 듯한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그 어떤 뭐 사진사, 전문 사진사가 그 실수로 그 메모리 카드를 이렇게 삼킨 적이 있대요. 삼켰다가 이거를 이제 그 뭐 배변으로 이제 그 끄집어내서 회수를 한 다음에 네. 보니까 그 안에 컨트롤러는 손상이 됐지만 플래시 메모리 핵심 부분은 살아남아서 데이터를 다 복구한 그런 사례도 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본부장의 배변을 기다려야 되나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뭐 그것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한 남성이 여성 집에 침입해서 목욕하는 사진을 이제 목욕 장면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 네. 그때 이 사람이 또 메모리 카드를 삼켰대요. 삼켜서 그때 일본 경찰이 그 항문 내시경으로 SD 카드를 강제로 빼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이게 위법적으로 강제 증거 수집한 거다라고 항의를 해서 재판부에서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무죄 선고가 된 적도 있대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정말로 삼켰다면은 그걸 어떻게 몸 안에 있다면 네.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빼내서 포렌식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근데 여기서 상당히 또 궁금해지는 것은 일반인들은 그냥 경찰에 신고되고 본인이 뭐 잘못했으면 시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우리가 좀 일반적인 수순으로 보이는데, 지금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김원식 평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안 했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또 음주운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시인을 했는데 17시간이 지나서 뺑소니를 하고 경찰에 출동을 했고 열흘이 지나서야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했다. 이건 실제 수사에 또 나중에 처벌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인가요? 일단 17시간이라는 시간은 알코올이 분해돼서 이 알코올 측정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4시간 있다만 출석하고 3시간 있다만 출석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그 당시 역추산한 결과치가 나왔을 텐데 17시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수의 그 음주 대사체 검사만 한 건데, 음주 대사체만으로는 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라서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찰이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즉시 나와서 빨리 검사 받고 들어가세요라고 하거든요. 예. 그럼 술 드시지 않은 분들은 와서 적극적으로 그 측정하고 갑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나타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음주 사실이 혈중 알코올 농도 체열에 남아있을까봐 염려돼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 내가 술을 먹었으니까 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 술을 먹어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되지 않는 수치가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약하게 먹었을 때는 우리가 처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처벌도 0.04냐 0.08이냐에 따라서 법정형과 양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가려내야 되는 거죠. 예. 보통은 이제 0.03은 일반인 기준으로는 소주 한두 잔, 두세 잔만 먹어도 나오는 수치인데 어떤 사람은 5잔 나와도 좀 시간 지나가지고 운전하면 그 시간에는 0.03 미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운전대에 잡은 그 시간에 0.03이 됐는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열이나 호흡 측정 아니고서는 정황만으로 하기가 굉장히 한계가 있다 보니 과거에는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기소했을 때 무죄가 나오는 사례들이 있었고요. 판결문에 항상 음주를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나 이 알코올 수치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 점을 이제 수사기관에서 또 판단을 해서 최대한 이 사람이 술을 얼마나 먹었고 음주 시각 예. 양을 이제 그 분석해 나려고 객관적인 증거를 찾고 있는 거고요. 예. 김어중 씨가 수사기관에서 이런
진술을 했다라고 알려지는데 술은 먹었다. 소주 뭐 10잔 이내로 먹었는데 네. 사고가 난 원인은 이 술에 만취돼서 술에 너무 취해서가 아니라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이제 이런 사고를 낸 거다. 즉 위험운전 치상의 구성 요건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고를 냈을 때 처벌하는 건데 술은 먹어도 나는 정상적이었어요. 사람마다 네. 술 좀 먹어도 왜 그 운전하거나 뭐 예. 판단 근데 능력이나 그런 주장을 경찰이나 법원에서 수용을 하나요?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유죄 네. 입증 검사가 해야 되니까 증거로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술에 만취되어 있거나 정말 운전대를 잡지 않을 정도로 곤란한 상태라는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니까요. 네. 김호중 씨는 그걸 염두해서 술은 먹었으나 그 당시에 뭐 녹차랑 같이 마시고 공연을 앞두고 있어서 무리하게 먹지 않았고 네. 크게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사고도 그게 원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변명을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런저런 설명을 덧붙이는데 김원식 변호사에게는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처음에는 조금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창원 콘서트 이후에는 본인이 음주운전까지도 다 시인을 하는데 이렇게 다시 적극적으로 시인을 하게 되는 배경은 뭡니까?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1차적으로는 아마 0.03%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만 되지 않으면 예전에 이제 이창명 씨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창명 씨가 2016년 4월에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이때 당시에 9시간 동안 사라졌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9시간 뒤에 자진해서 나왔는데 알코올이 이제 검출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뭐 그 비슷한 사례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걸 의식해가지고 앞서서 이제 현장 200m 거리에서 누군가 통화를 했고 뭐 매니저들과 움직였다는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소속사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 네. 그래서 0.03% 검출만 안 되면 무죄될 수 있고 아니면 뭐 벌금 정도만 물면서 돌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지 않고 콘서트를 강행했는데 그러다가 앞서서 이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 결과가 나왔죠. 국가수죠. 예, 그래서 대사체가 나왔다. 그게 뭐냐면은 알코올을 인체에서 흡입을 하게 되면 흡수를 하게 되면 분해하는 과정에서 네. 물질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검출이 됐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 어느 정도를 넘어서는 수치이냐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이 발표가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돌연 창원 콘서트 이후에 인정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뭔가 일단 인정을 하면서 돌파하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변호사님들 말씀하셨지만 위험 운전 치상죄가 강력하게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게 그냥 단순히 음주운전해가지고 이제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택시를 어쨌든 들이받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운전자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없어도 단순히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약물이나 알코올을 이제 신체에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간접적인 증거만 있어도 그러니까 비틀비틀한다거나 이런 정황 증거만 있어도 결과는 이제 15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단 시를 한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론도 상당히 의식됐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김호중 씨의 발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상당히 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표 교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발언을 왜 했을까요? 소주는 마셨지만 몇 잔 정도 마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주는 안 마셨는데 이 목소리를 내는 노래를 부를 때 작동되는 성대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소주는 마셨는데 양주는 안 마셨다. 내 어떤 문제가 무겁지는 않다. 이런 걸 무슨 강조하려고 하는 건가요? 본인이 양주는 좀 약하더라도 소주는 먹어도 안 취한데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성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은 성대가 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그 사고가 난 게 9일이거든요. 9일이고 그다음 이틀 뒤인 11일, 12일 고향에서 그 투바루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를 합니다. 예. 그 이틀 뒤에 하는데 사실은 9일 날 보면은 3차까지 일단 그
그 이제 업소에 간 걸로 이제 드러났고 본인은 이제 3차 가서 양주는 안 마셨다고 이제 주장하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귀가 후에 이제 4차 나가다 뺑소니 났는데 또 그 이후에 이제 뭐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산 정황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그러니까 아무리 뭐 본인이 이렇게 뭐 나는 덩치가 좋고 술을 잘 마시고 많이 마셔도 뭐 끄떡없다. 예. 라고 하더라도 큰 공연을 이렇게 지금 투어가 계속 진행되잖아요. 투어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 뭐 코앞에서 이렇게 뭐 3차, 4차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하는 것이, 그 중에서 나는 소주는 먹었는데 양주는 안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납득할 만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어떤 해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손 변호사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술은 마셨는데 소주를 마시고 양주는 안 마셨다 그러면 뭐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지, 알코올 지수가 높은 술은 내가 피했다. 그러니까 네. 결국 아까 위험운전 치상을 무죄받기 위해서 네, 4시부터 술을 먹었으니까 이 사람 체격이나 체중이나 평소에 술을 뭐 많이 먹는 스타일로 본다면 4시 사고 난 건 11시 넘었잖아. 7시간 동안 소주 10잔은 사실은 일반인 기준으로 한 병 반이기 때문에 이건 만취 수준입니다. 네. 근데 본인은 이게 약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양주는 안 먹고 소주 10잔만 먹었다는데 그 변명 자체도 사실 일반인 기준으로 소주 한 병 반이면 만취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예. 아마도 술 주량이 굉장히 세다 보니 이런 주장이 나온 것 같고요. 성대 관련 부분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술을 시킨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나눠 먹게 되지 한쪽만 덜 먹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예. 왜 덜 먹었니? 라는 합리적인 변명이 나는 공연을 앞두고 있고 성대도 보호해야 되니까 평상시에는 많이 먹지만 이날은 조심해서 내 기준으로는 적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고 당시에 그렇게 만취 상태가 아니었습니다라는 일련의 흐름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팬들도 아니 이렇게 콘서트가 1회, 2회, 3회, 4회가 연달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느냐, 범죄 혐의 입증과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조금 약간 의아스럽잖아요. 네. 내가 중요한 일 앞두고 다들 컨디션 관리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변명으로 이렇게 자기 소주 방어요. 10잔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소주 10잔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이에 대한 반론, 아니다 소주 한 2-3병은 이상 먹었다 뭐 이런 또 보도들도 나와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무슨 해명을 하면 이에 대한 반박의 내용이 나와서 이 해명이 거짓이거나 잘못된 것이 계속 이제 드러나는 상황이어서 일단 수사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음주량을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거라서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한 최종적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기 있는 가수죠. 이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의혹 사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도망갈 우려도 없을 테고 한데 경찰인가요? 검찰에서 구속영장, 경찰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면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을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증거인멸 혐의가 너무 짙은데 계속해서 거짓말로 응대를 하다 보니 증거인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게 또 조직적인 계획이라고 판단을 하니 검찰에서도 수사 방해 행위라고 이거를 못 박았고요. 실제 음주운전 사고나 음주를 적발하면 이렇게 도망가고 회피하고 술 먹지 않았다라고 별별 주장을 하니까 사실 음주운전을 엄단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많지만 예. 실무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처벌의 공백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수사기관에선 잘못된 시그널을 이번엔 주지 않겠다. 아까 말한 이창명 씨 사건도 버티고 몇 시간 사라지고 오면 결국은 법률적으로 무죄를 받는다. 이런 일반인들의 어떤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잡겠다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는 겁니다. 압수수색 영장 여러 번 집행됐죠. 지금 참고인들 조사도 계속 이어지는 것은 다시는 이렇게 수사를 방해하면서까지 음주 처벌을 회피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 희망을 꺾어버리겠다. 예. 가능한 한 모든 증거를 찾겠다는 의지를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호중 씨가 주요 혐의를 자백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어서 예. 여차하면 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의 이유군요. 자, 사고 직후에 뭐 운전자 바꿔치기, 그리고 메모리 카드 제거 시도, 그리고 이것이 회사에서 시도를 한 것이다. 김호중이 알고서
본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 은닉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받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가 음주까지도 이제 시인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김어중 씨가 캔 맥주를 산 정황이 드러나는데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자, 이미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을 것으로 그렇게 의혹을 받고 있는데 또 캔 맥주를 샀다. 그러면 자, 캔 맥주를 사기 전에는 나는 술을 안 마셨다. 캔 맥주 사면서부터 술을 마신 거니까 조금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 실제 사례도 있고 뭐 드라마 같은 콘텐츠에서도 나오는데 음주가 적발되면 달려가서 편의점에서 술을 먹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나오는 혈중 알코올 농도 예. 수치는 음주 전에 먹은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술을 먹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인간관계가 섞여 있는 거죠. 사고 내고 집으로 가서 경찰이 가서 측정하려면 집에서 술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기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처벌의 공백이라는 문제로 계속 대두되어 왔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해서 이 사고 이후에 음주하는 행위도 처벌해 달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다 보니까 재빨리 도망가서 술을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난망한 상황인데 적발돼서 순수하게 알코올 농도 책정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죄로 기소되고 도망가서 술을 먹은 사람들은 기소를 못하고 굉장히 불평등하거나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도망가서 음주하는 사람들까지 이제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달라는 입법론이 나온 것이고요. 예.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 뭐 상당히 실제 그렇다면 진영적인 거네요. 사고가 난 이후에 술을 마시면서 나 사고 이전에 술 안 마시고 지금 마신 거예요. 네, 운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하다고 반어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전에 2020년에도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트럭 운전사가 사고가 났는데 음주의 정황이 뚜렷했는데 술을 먹은 거죠. 그래서 네.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로요. 네, 사고 전에 음주 상태였는지 현재 먹은 술 때문에 수치가 나온 건지를 입증을 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거 위드마크로 확인 가능한가요? 위드마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러니까 전에 술을 먹었던 정황이 그 당시에 몇 %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희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염시켰기 때문에 다른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런 무죄 소식을 듣고 잘못된 분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죠. 그렇군요. 김어중 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공연을 그대로 하겠다. 실제 공연을 그대로 하기도 했고요. 또 6월 공연도 강행하겠다. 그게 책임감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중하고 경찰의 수사를 또 증거인멸 시도한 정황까지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자중했어야 되는데 뭐 책임감 운운했다. 저 공연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을 김현식 평론가 보기에 책임감으로 봐야 될까요? 돈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사실 이제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일부에서는 이제 이게 매출액, 뭐 이익, 그다음에 위약금 문제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슈퍼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혼자 단독 투어 콘서트 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뭐 빈 필하모닉이라든지 뉴욕 필이라든지 뭐 베를린 필하모닉과 같이 굉장히 유명한 연주단과 네. 협연을 하고 또 세계적인 소프라노와 같이 노래를 또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김호중 씨 개인이나 소속사 입장에서는 또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스케줄이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음주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또 여기까지 인정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여기서 인정하지는 않겠다라면서 어쨌든 행사를 치러내라는 이제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행사가 지금 이렇게까지 보통 가수들은 잡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한 달 내내 꽉 차 있거든요. 더구나 이제 자기의 투어 콘서트라 하더라도 뭐 그건 용인될 수 있지만 여기에 클래식 공연에다가 세계적인 공연까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세 가수한테 너무 스케줄들이 집중한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소속사가 그런 것들을 매니지먼트를 전혀 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콘서트 무대가 하나였다 그러면 아마 대응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많은 행사들이 같이 연이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쉽게 하지 못했던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 사회에서 슈퍼스타 가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쏠림과
또 집중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매니지먼트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늦게 무슨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변명이 나오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일찍이 많아도요. 술을 마시고 뭔가 의혹을 받을 일을 안 하면은 일이 많든 적든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송 변호사님, 김호중 씨 쪽에서 정관 변호사 이른바 재판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을 변호사로 이제 선임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입니까? 뭐 정관 변호사 형사사건 경험 많은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는 것은 뭐 필요할 수 있어서 정관이라고 해서 터부시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선입견을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정관 변호사를 써서 이제 지나치게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오히려 트렌드는 정관 변호사를 기피하는 게 의뢰인한테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유명 네. 사건에 정관 변호사가 있는데 봐줄래도 봐줄 수가 없습니다. 정관이 들어오면 그냥 정관 예우를 해주지 않았는데 일부가 정관 예우를 해줬다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정관 변호사라고 오히려 더 엄격하게 보는 양형이 있기 때문에 정관 변호사라고 뭐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형사 사건이고 의뢰인에게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런 예. 사건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임했다. 많이 투명해져서 오해나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은 이 변호사님이 이제 적절하게 변론을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무죄를 받는 게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또 네.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자백하는 게 이 사람한테 인생엔 더 도움이 될 여지가 있어서 그렇군요. 앞으로 향후 변론 전략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수 김호중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입니다. 저도 뭐 방송을 통해서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교수님 강형욱입니다. 이른바 개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개통령이다. 개에 관한 또 반려동물에 관한 정말 누구보다 더 정말 국민들에게 큰 또 인지도가 있는 인물인데 갑질폭로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그 한 구직 플랫폼에 그 강영욱 씨 부부가 운영하는 그 회사인 보든 컴퍼니가 있죠. 거기 이제 퇴사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 내용을 폭로하면서 좀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뭐 대표가 화나서 물건을 집어 던졌다라든지 뭐 이제 강 씨 부부가 운영을 하는데 직원들 SNS를 보면서 사생활을 수시로 검열했다. 뭐 사무실에 CCTV로 직원 감시했다. 퇴직금으로 9,670원을 지급했다. 예. 그다음에 뭐 업무 외 지시와 감정적인 태도에 시달리다가 우울증 증세 보여서 정신과 다니게 됐다. 뭐 이런 그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JTBC 사건반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네. CCTV를 통해서 이제 PC 화면이나 메신저까지 감시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뭐 배변 봉투에 스팸 6개 담아서 명절 선물 줬다. 계속 좀 모욕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 뭐 숨도 쉬지 말아라. 뭐 벌레보다 못하다. 이런 좀 모욕적인 언사 이런 네. 게 있었고 화장실도 오후 3시 정해진 시간만 갔다 와라. 뭐 이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우리한테 배변 훈련 시키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와서 논란이 커지고 있고. 네. 좀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강영욱 씨를 옹호하는 그 이전 직원들의 글도 올라와 있긴 합니다. 예. 아직까지 강영욱 씨 입장이 나와 있습니까? 입장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아직 안 있습니다. 나와 네. 있습니다. 저 김원식 변호사도 개통령 강영욱 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일단은 여기서 또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렇게 갑질 논란이 터진 와중에 강영욱 씨가 폐업을 준비 중에 있었다. 근데 이제 이건 뭐 갑질 논란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폐업을 준비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고객을 받고 있었다. 할인가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만약에 방금 전에 이종필 교수가 이야기한 부분이 문제가 이제 일했던 직원들로부터 제기가 됐다면 왜 강영욱 씨가 아내와 같이 경영하는 이 회사에서 그렇게 갑질 형태가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부분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은 스포츠 센터를 비유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폐업을 결정하기로 하고 나서 이제 할인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스포츠 센터에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보듬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각 훈련사가 직접 이렇게 운영하는 이제 반려견 훈련 프로그램인데 이게 뭐 599만 원짜리도 있고요, 399만 원, 299만 원 해서 99 마케팅으로 이렇게 끝나는 프로그램들이 훈련사를 있는데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반려견 교육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요. 네. 네. 그래서 강 훈련사를 만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이제 고액으로 이렇게 지불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런 보듬 교육 종료가 이제 다음 달 30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 뒤에도 특가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계속 회원들을 모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직원들도 이미 폐업 수순인데 이제 더 실망하시지 마시고 또 이런 점 참조하시라 이렇게 또 고객들한테 몰래 뭐 알린 사례도 있었다고 해요. 중요한 건 지금 굉장히 그동안 이 사업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뭐 사무실에 있던 뭐 컴퓨터를 중고 매장에 내놓기도 하고 또 훈련장과 회사 건물도 이미 지난 매물로 내놓은 상황이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났던 거는 그 대외적으로 이 강 훈련사가 유명해진 것과는 별개로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훈련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했을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좀 사업체가 잘 운영되지 않으면서 고용 체불 문제도 같이 불거지는 좀 악순환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 네. 와중에 직원들도 굉장히 불만이 쌓여 있었고 뭐 퇴직하는 경우도 많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경영 리스크 또 관리들이 안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뭐 경영상의 문제라면 사실 훈련사가 됐든 뭐 행정을 담당했든 직원의 어떤 부당한 대우, 뭐 갑질과 관련된 부분은 법적으로 보면은 어떤 부분이 문제로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물론 아직까지 강영욱 씨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또 판단을 해볼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제 보도된 내용만 놓고 본다면 선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을 통해서 보도가 나오신 거고 노동부에 실제로 진정이나 민원이나 수사기관에 수사가 들어온 사안은 아니어서 예. 구체성은 좀 떨어집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나온 거를 다 봤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장이 직원을 괴롭힐 수도 있고 상사가 부하를 괴롭힐 수도 있는데 이 사안은 사장이 직원들에게 소위 말하는 갑질 괴롭힘이 있었다는 폭로들인데 예. 내용 등을 살펴봤을 때 폭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강압적인 방식으로 그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했다라는 부분이 그 수준을 넘어서면 괴롭힘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상은 불법 위법이죠. 물론 예. 불법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신고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뭐 징역 3년 이하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처벌 규정만 있을 뿐이어서 어찌됐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니까 그게 하나의 쟁점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직원들이 폭로한 것 중에 CCTV 문제가 있는데 예. 이거는 노동부에서 대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방식으로 CCTV는 보통은 보안 목적으로 달아야 되는데 네. 직원들 감시용으로 다는 건 인권 침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CCTV를 달아놓고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감시하듯이 했다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네.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안 목적인데 녹음 기능을 설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해놨습니다. 퇴사 후에 급여로 9,670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인데 이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일단 최근 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노동부에 한 4건 정도가 접수됐고 그 2건 정도는 뭐 그 하해를 했던지 철회를 했던지 그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일부 이제 임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보도의 내용을 보니까 나는 받아야 될 임금이 있는데 이 대표자 그 아내 측의 이사 측에서는 너가 일하면서 근무 태만이나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니까 자진해서 상계해서 이것만 줬다 이런 주장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퇴직금은 주어진 기간 내에 다 지급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직원이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다른 절차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정 끝에 이제 급여나 이런 것들 다 수당을 받았다고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강영욱 씨 쪽의 내용도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보도된 내용만 관련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만 이야기를 드렸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로고 듣고 지목전 토크 2부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종필 건국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자, 2부에서는 오픈 AI, 요즘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되었죠. 챗 GPT 옴니가 최근 공개가 됐습니다. 감정까지도 공유할 수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예상하겠죠. 이종필 교수께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자, 챗봇 인공지능 자, GPT 옴니가 탄생이 됐다. 자, 기술이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 응답 속도도 매우 빠르다. 자, 어떤 차이가 있고 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걸까요? 네, 우선 이 서비스명이 그냥 GPT-4O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O는 이제 옴니, 모든 것 전체를 뜻하는 말이고 그만큼 이제 폭넓은 유용성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죠. 진정한 멀티모달 여러 가지 채널의 신호를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다. 실시간 통번역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GPT-4O에 이렇게 직접 물어봤어요. 그 GPT-4하고 차이점이 뭐냐 네.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가 대답한 겁니다. 4O는 옴니는 주로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목표로 한 모형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GPT-4가 나와 있고 지금 4에 다시 옴니가 붙은 서비스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GPT-4라는 그 언어 모델 거기에 기반을 둔 거예요. 네. 그러니까 GPT-5로 간 건 아닙니다. 5로 간 건 아니고 4에서 뭔가 좀 더 그 인간에 가까운 형태로 최적화하고 성능을 향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최적화의 내용을 보면 이제 계산을 좀 효율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응답 시간 굉장히 빨라졌고, 그 다음에 자원 활용을 최적화해서 운영 비용이 상당히 낮아졌다. 사실 이게 답변 하나 하는데 들어가는 전력 소모가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낮춘 것 같고, 그리고 특정 작업에서 이제 성능이 보다 나아졌다라고 네. 하는데. 전반적으로 아주 나아진 건 아니고 특정 성능 예를 들면 지금 사용자들 후기를 보니까 그 예전에 GPT에서 보였던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환각작용, 거짓말하는 거. 네네. 자기는 진짜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들 네. 사실이라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정량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경험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고, 특히 이제 고난도 문제, 네. 고난도 문제의 성능이 대폭 향상됐고 다국어 추론 능력도 향상된 거 아니냐.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최근에 나온 논문 그림 하나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답변이기 그래요?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그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미지 를 분석하고 설명하고 이제 생성하는 능력이 이제 굉장히 또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봐라. 강화된 영상을 기사. 만들어봐라.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실시간 웹 정보 검색이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예전 GPT에는 없던 기능이죠. 네. 그래서 이게 MS하고 지금 이게 오픈 AI가 지금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그 실시간으로 그 MS 빙챗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레퍼런스나 예전에 좀 그 부족했던 어떤 정확성 부분이 네. 상당히 좀 보완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전에 저도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전에 보면은 어떤 동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능적으로 반응을 보일 때 우리가 이 개는 어린이 한 5세 정도의 지능을 발휘한다. 그 다음에 어떤 원숭이에 대해서는
한 7세 정도의 지능을 발휘한다. 지금 뭐 이 챗 GPT-4 옴니는 그러면 대화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연령 사람으로서 평균적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GPT-4가 나왔을 때요. 예. 4가 나왔을 때 그 3.5, 그 이전에 3.5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뭐 자격 시험들, 뭐 미국 뭐 변호사 자격 시험이나 데이비 세트라 이런 것의 득점력이 인간으로 쳤을 때 뭐 상위 뭐 한 10% 정도였던 네.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네. 굉장히 높았어요.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멀티모달 기능이 들어가 있고 실제 음성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실시간에 가깝게 지금 되고 있고 거기에 인간과 비슷한 어떤 감정을 느낄 정도로 그 정도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GPT-4 같은 경우에도 어떤 수준이었냐고 하면은 뭐 높게 보는 사람들은 네. 미국 그 아이비리그의 그 평균 정도가 아니겠는가라는 추정을 그러면 했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연령대의 지능 이상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그 범용 인공지능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인간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이해하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제한된 영역에서는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손 변호사님 이 정도면은 뭐 챗 GPT 4 옴니가 아니라 5 나오고 이러면은 사법 시험도 다 패스하고 주식 투자도 인간보다 월등히 잘하고 심지어는 어려운 수학 능력 평가의 수학 문제도 술술 푼다면서요. 네, 그래서 수학 가해가 필요 없다. 고득점 문제도 3초 안에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애들한테 숙제를 내서 풀어오라 그럴 때 애들이 못 풀면 이제 여기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줘 하면 답 쫙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정도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수학 수능 문제도 풀이를 요청을 했고 네. 미적분 문제를 풀라고 했더니 해설까지. 그러니까 수학 초보자라도 하나하나 이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이어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럼 사교육이 극복될 수도 있겠네요. 뭐 물론 사교육이 문제를 푸는 방식만 나열한다라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네.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이걸 학장에서 넘어가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 해야 전화 영어 해야도 돈 주고 하잖아요. 예. 그럼 챗GPT랑 영어 같이 하면 됩니다. 오. 그리고 예를 들면 이 레포트나 지금 논문 시장, 숙제 시장이 지금 문제인데 학생들이 지금 이거를 스스로 하는지 예전에 예. 이제 뺏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검사를 했다면 지금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용표시 없이 이제 논문이나 레포트에 초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영역에서의 어떤 기존의 어떤 학습 방법, 숙제 방법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네. 점이 지적되고 아니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챗 GPT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뺏기기 덜통 안 나도록 만들어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자, 근데 더 깜짝 놀라는 것은 요새 이게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인데 우리도 이렇게 알만한 그런 유명인이 집에 로봇인데 이 AI 로봇 챗GPT가 장착이 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잘 잤어? 뭐 이러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유명인이 좀 우울해 보였는지 힘내요. 뭐 이런 정말 사람이 말한 좀 사람 목소리 같지는 않은데 뭐 이런 반응까지도 보였는데 제일 깜짝 놀라는 건 감정까지도 그러면은 이 장착이 된다 이 프로그램에서 수행이 가능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 GPT-4 옴니가 이제 놀라운 것이 정말로 마치 사람과 실제 대화하는 것 같다. 이런 평이 많아요. 사진을 보여주거나 이제 카메라로 어떤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은 뭐 그거를 정말 사람과 대화하듯이 이제 묘사를 해준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기술적인 어떤 그 진보라고 하면 일단 응답 속도가 예. 그 이전에 뭐 GPT-4는 5.4초 정도 걸렸는데 옴니는 232밀리초. 네, 1000분의 1초라는 거죠. 그냥 뭐 우리가 네. 어려우니까 엄청 빨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되겠네요. 이제 실제 사람의 반응 속도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 어떤 그
시간 지연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카메라로 사람 표정을 읽을 수도 있고요. 음색, 톤까지 곁들여서 이제 출력이 가능하고 그래서 감정적인 면까지 담아서 공감하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인간과 대화하는 과정에 끼어들기라든지 뭐 먼저 질문을 던진다라든지 그래서 그 10여 년 전에 그 국내에서 2014년 개봉한 영화 허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제였죠. 그래서 그 실제 샘 알트만이 그 옴니 발표 끝난 뒤에 그 X 옛날 트위터에다가 허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아마도 그 허를 직접 구현하고 싶었던 게 동기가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는 정말 인격화된 인공지능이 나온 게 아닌가. 이게 궁금한 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졌나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특정 반도체의 기술적 개발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딥러닝 말 그대로 이세돌 구단까지도 이겨먹었던 그런 알파고와 같은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양을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내용들을 학습하고 그것을 다시 재탑재돼서 발현되는 기능인가요? 뭐 둘 다라고 봐야겠죠. 일단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기업에서 엄청난 연산 속도를 가진 GPU요. 네, 그래픽 그 프로세스 유닛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됐고 그것이 연산 속도를 상당히 높인 거. 그 다음에 그 GPT-4라고 하는 그 이제 그 대규모 언어 모형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사실은 인간 언어에 가깝게 그거를 이제 그 인공지능이 구현을 할 수 있게 됐고 거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GPT 3.5 같은 경우에 파라미터가 1,700억 개가 넘거든요. 네,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냅스 신경망. 네네. 그것보다는 물론 작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어떤 그 변수들을 조정을 함으로써 정교하게 어떤 그 모형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원래 GPT 3, 4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이 엄청난 잠재력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좀 울타리를 많이 쳤다고 해요. 이것저것 이제 제안을 하면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직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능력들 중에 하나를 좀 더 극대화해서 이런 서비스가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GPT-4가 지금 있는 그 5까지 지금 간 건 아니고. 이 발전 속도도 앞으로 이제 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그토록 유명했던 바로 이런 세상을 미리 알려줬던 영화 HER 허에 대해서 좀 그 내용을 좀 반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김원식 PD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녀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봉이 됐고요. 2014년 이제 개봉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녀는 은어로 애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좀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시대적 배경은 2025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측했네요. 네, 그래서 인격을 지니는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만다라고 하는 OS라고 이제 영화에서는 표기가 되는데 목소리 연기는 스칼렛 요한슨이 했었습니다. 최근에 또 어떤 사건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주인공은 대필 편지 작가예요. 그런데 이 대필 편지 작가라는 거는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정의 공유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는 항상 외로워해요. 그리고 대인 관계를 잘 못해서 아내와도 좀 별거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사만다를 알게 되면서 사만다를 대화하는 와중에 정말 자기 마음을 너무나 잘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좀 이 작품을 보면서 결말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결과는 뭐 어떻게 됐을까? 뭐 이게 스포일러일 수 있습니다만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결국 뭔가를 깨달아요. 남자 주인공이. 뭘 깨달았냐면 어느 날 동시에 이 OS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만다가 몇 명과 대화를 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수백 명하고 동시에 대화를 하는 거죠. 그 순간 이 남자 주인공은 퍼뜩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결국 누군가 나만을 사랑해 주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 인공지능은 동시에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냐라고 보니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업무용 인공지능이긴 합니다만은 네, 영화 아이언맨을 보면은 바로 이 아이언맨과 대화를 나누는 그 인공지능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자비스는 업무적으로 척척척척 모든 걸 해결해
해줍니다. 챗 GPT의 뭐 초기 버전 같은 느낌을 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언맨의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는 누구와 사랑에 빠졌느냐? 결과적으로는 비서 페퍼하고 사랑에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처럼 결국엔 인공지능을 벗어나서 사람으로 사랑에 빠질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제 주변에서 연구원들은 네. 오히려 챗 GPT와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회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굉장히 많은데 정말 인공지능의 사랑에 빠진 은둔형 외톨이 희귀꼬물이 현상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손 변호사께 궁금한 게 아니 우리가 그럼 중요한 내용들도 정말 가족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나 어디다 했으면 좋겠어. 또는 내가 지금 어디 가야 될 것 같은데 여행지를 어디를 가면 좋겠어. 그런 데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뭔가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면 상담의 영역에 AI가 진출했을 때 네. 상담의 결과가 그 사람에게 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럼 인공지능 개발자가 책임질 것이냐, 오. 인공지능에게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결국 그 전제도 인공지능이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걸 전제해야 되니까 인공지능의 기본 전제는 과학적 오류가 없이 설계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데이터의 축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상담의 영역은 그래도 인간이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지만 지금 나오는 인공지능은 법률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심리 상담도 마찬가지고 의학 상담도 전부 다 지금 열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도대체 인공지능이 침투하지 않을 곳은 없다. 그런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네. 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로봇 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공지능과 연결되면 수술도 로봇이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학 상담도 가능하고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결국 인공지능의 집합체가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고 예, 실제 의사가 불필요한 수술은 다 자기가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그려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업무 영역이라는 게 참 놀라울 수준이고 거슬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법정에서도 이미 인공지능 판사를 검토하고 있고 이미 네. 시행하는 곳도 있고 변호사들도 인공지능을 쓰고 있는 곳들이 계시니까 조만간 제가 볼 땐 수년간 어느 부분에 기계적이고 단순한 업무들은 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 네. 아니 이 교수님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발전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 이제 연출되는데 그러면 그림도 그리고 심지어 이게 여러 가지 자료를 뭐 총망라했으면 정말 고전 또 심지어는 뭐 온갖 우리가 접하기 힘든 그러면 그걸 뭐 창조라고 해야 될지 정말 새로운 가치를 덧붙인 재생산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참 묘한 상황이 되지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많은데 네. 인간을 신비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인간을 좀 기계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 뭐 인식, 뭐 추론, 창의성 이런 게 신비롭지 않다. 결국은 진화의 산물이고 모든 것이 어떤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어떤 물질 단위의 상호작용으로 나오는 결과물이다. 예. 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그냥 과학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다면은 그게 생물학적인 뇌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인공적인 기계에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인간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추론하고 자각을 하느냐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꼭 그것과 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렇더라도 그와 좀 비슷하게 내지는 기계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으로 추론을 하고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가지는 것을 배제할 수 있겠는가? 예. 그거는 그 나름대로 또 새로 정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는가? 실제로 지금 이제 그 GPT나 이런 그 아니면은 그 다른 예를 들어서 뭐 클로드 3라는 그런 그 인공지능 모형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
인간 같은 답변을 하는지 네. 그 내부의 과정을 실제 들여다보는 어떤 작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대목은 정말로 얘가 뭐 인간으로 치자면은 뭐 정말 추론을 하고 이해를 한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예. 하는 이제 영역들도 사실 존재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편으로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기술이 급속한 발전을 해 나가게 될지 어떨지를 몰랐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영화 속에서 터미네이터나든지 그런 영화에서 이런 인공지능 세상에 또 범죄로 악용되는 그런 사례들도 장면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는데 김현식 평론가. 네. 이게 우리가 선한 굿 사마리탄의 판단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운영되면 모르겠지만 범죄나 사기 등에 더 교묘히 이용될 걸 또 우려하는 그런 게 바로 대표적인 영화 터미네이터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인류 파멸까지도 생각할 수 예. 있었던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당장 지금 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이제 현안으로 다가온 것이 딥 보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에 따르면은 몇 초의 실제 음성만 가지고도 복제 변조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예. 지금도 보이스피싱에서는 약간 비슷하게 자녀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뭐 납치됐다, 뭐 돈을 보내야 되는 욕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교묘해지면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 기술도 지금 뭐 굉장히 뭐 놀랍기도 하지만은 사실 뭐 섹스 폭탄 햄버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터 노악이 쓴 이런 책이 예. 있는데 거기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언제나 최첨단 기술은 범죄자들이 가장 먼저 사용을 했다. 거꾸로 범죄자들은 범죄 이용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발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상품 서비스가 나오면 사실 가장 취약한 분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산업계에서 뭐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열광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가장 취약한 노인,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들이 생량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대한 상품 서비스에 대한 대응책도 미리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현식 평론가가 영화 전문가지만 영화가 정말 이런 미래를 계속 우리들에게 넌지시 또는 드러나게 알려주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손 변호사님 AI가 과연 그러면 더 발전되면 정말 인간 위에 설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되고 통제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게 단순히 그냥 수학 문제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군사 안보와 결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상당히 뭐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왜냐면 한때는 뭐 기업 윤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윤리적인 통제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라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인간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나아가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도구화할 수 있는 염려도 있고 지금 짧게는 인공지능의 기본적으로 지금 챗 GPT 같은 서비스는 결국은 저작물의 집합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식과 판례나 네. 모든 정보를 망라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는 저작권 문제죠. 인간이 어떤 사람의 창작물을 쓸 때는 우리가 다 허락과 비용, 개런티슈 가져오잖아요. 근데 챗GPT 시장은 지금 관련된 규제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보니 막 갖다 쓰면 그 저작권 침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좀 한 발 한 발씩 늦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유는 3년 전부터 발의돼서 AI 입법 최종 승인이 이번에 이루어졌고 시행은 2026년에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것이고 미국도 일부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AI 뉴스 저작권 침해 문제 때문에 미국 뉴욕타임스가 오픈 AI 업체 MS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소송 걸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에 곧 들어옵니다. 그래서 규제나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현실에서 혼란이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국내에서도 어떤 분이 AI로 만든 저작물, 창작물을 저작권자로 이용해달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작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이 범죄라든가 이 오류로 인한, 그러니까 범죄, 고의성이 없더라도 AI 인공지능이 실수해서 오류가 네. 발생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같이 안전성에 대한 문제겠죠. 이런 연구를 하는 전담 조직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네. 이번 연내 AI 기본법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니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AI가 국가별로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인프라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새로운 전 세계의 불균형이 AI 양극화를 통해서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목전 토크 2부에서 이 AI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세 분 패널께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AI, 또 인류를 망가뜨리지 않는 AI 기술 발전으로 가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먼저 김원식 평론가부터요. 네, 저는 이제 문화예술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 인공지능이 문화예술을 인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오픈 AI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비즈니스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과 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거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문화예술에서는 그만한 문화예술은 퇴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수준 높은 더 창의적인 그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좀 주의해야 될 게 그 드라마 이제 뭐 손석구 씨가 나왔던 살인자 영 난감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손석구 씨의 어린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실제 배우가 아니고 인공지능 합성이었어요. 허허. 그래서 비용을 엄청나게 줄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한편으로 갑자기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예.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역 배우들이 좀 발굴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가 인간의 몫을 가져가 버리는 거 아닌가 싶은 또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손 변호사는요. 일단은 예측 가능성이 있는 한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모든 사회 현상에서 법은 좀 느리잖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장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우리가 AI 시대를 조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선제적인 행정은 이런 분야에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핵심적으로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땐 범죄 피해. 그러니까 이 기술은 인간을 이롭게 하지만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피해를 야기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규제가 필요한 거죠. 아니 법이 없어서 난 그냥 이렇게 했어요라고 끝나면 소급 적용 못 하잖아요. 예. 소급 적용 못 하는 게 형법의 책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측 가능한 규제를 마련해야 됩니다. 네. 이 교수께서는요. 그 블랙홀이라는 전체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가상의 면이 있어요. 거기를 건너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요즘 드는 느낌이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어떤 그 지평선을 넘어간 게 아니냐라는 감당하지 생각이 못하는 뭐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어떤 지능의 탄생 이런 것이 현실 일정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인간 삶을 가장 크게 바꿀 역사상 가장 뭐 엄청난 발명품이 될 것 같고 뭐 교육, 창작, 엔터, 일상, 뭐 전쟁까지 인간 역사를 크게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자칫 이제 인간 종 특성에 위협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장 똑똑한 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보다 더한 어떤 새로운 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좀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 네. 또 덧붙이자면 마무리해 주시죠. 최근에 그 서울시에서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개발하는 인공지능 개발했다고 그래요. 인간이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찾는 작업을 인공지능이 뭐 30초 만에 해결하고 이제 90초 만에 해결하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그 새로운 기술을 많이 활용하는 어떤 그런 방안을 좀 많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긍정적인 AI의 시대를 또 기대하면서 세 분 토론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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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